OECD 국가들의 노후 상대소득 빈곤율이 13%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37%라면 압도적으로 이제 노인들이 빈곤하다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이제 소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생활비 관련해서는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부부 기준으로 해서 정도 있으면 200만 원의 실질소득을 죽을 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에 어떤 자산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의 그냥 핵심적인 요점만 좀 말씀드린다면 과장되어 있습니다. 노후 상대 소득 빈곤율이라고 그러는데요. 빈곤율은 소득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 소득 빈곤율이 43% 이렇게 높았다가 3년 전 기준으로 하면은 37% 정도로 이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정말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꼴찌거든요. OECD 국가들의 노후 상대 소득 빈곤율이 13%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37%라면 압도적으로 이제 노인들이 빈곤하다는 뜻인데요. 일단 OECD 국가들은 이미 연금을 먼저 도입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도입한 게 1988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전적으로 풀로 처음 자기가 직장에 들어갈 때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60년생 이 정도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해봐야 이제 62살, 3살, 4살 이 정도이거든요. 근데 지금 70대, 80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가입해봐야 한 10년 이 정도 가입했기 때문에요. 연금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제 점프를 툭 떨어졌느냐? 기초연금을 지급하면서부터 이제 이 부분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50년대 후반생, 60년대생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받게 됩니다. 거의 최고의 국민연금 납입을 하고 한 35년 정도 직장에 있고 하면은 한 200만 원 월 받습니다. 압도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 상대 빈곤율도 자연히 툭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70대 노후 상대소득 빈곤율하고요, 60대, 50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지금 60대부터는 노후 소득 상대 빈곤율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우리나라는 집은 하우스 리치 캐시포라고 그러는데요. 집은 큰 걸 가지고 있는데 현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내가 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얼마 계속 이익과 원금을 찾으면 그게 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주택연금을 그런 형태로 보면 그거 역시 소득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소득화해서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또 노후 상대 빈곤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OECD 국가부에 비해서는 조금 높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아직은 선진국에 진입한 이후 이게 성숙한 20년의 세월 이상을 선진국에 있었다든지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0대, 80대의 노후소득 상대 빈곤율을 보시면서 야, 우리도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베이비부모들 지금 50대 후반 60세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30년에서 길게는 40년은 이제 좋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무슨 계획이 필요하느냐?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이제 소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예를 들어 3천만 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요, 10년 더 길어지면은 3억 원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확 달라지게 되는데요. 20년, 25년이 아니라 적어도 60세 같으면은 한 40년 동안 나의 소득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는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40년의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60대 5년이나 10년 정도는 꼭 노동시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동시장에서 근로소득으로 충당을 하셔야 40년에 여러분들의 은퇴소득을 무난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55세에 직장을 나와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그냥 놀고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짧더라도 65세 그리고 좀 길면은 70세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노동시장에서 근로소득을 어느 정도, 물론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절반 정도 근로소득이 줄어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근로소득이라도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을 그 기간 동안에 벌고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자격증도 공부하고 다양한 부분에 재취업을 하고 실제로 60에서 64세 보면은 우리나라 고용률이 65% 정도 됩니다. 실제로 있다는 것이죠. 60세가 정년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매몰됩니다. 60세를 기점으로 해서 일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나라와 수명이 비슷한 서구 사회를 보십시오. 65세에서 70세 사이로 정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40년 중에서 65세, 70세 이 정도까지를 여러분들이 잡마켓에 있는 것,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소득이 높으니까 지출도 많아질 수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베이에서 보여주는 것은 평균일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평균이란 데이터의 함정을 아시죠? 평균은 평균일 따름입니다.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균만 감안한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의 부부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한 35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30만 원 이 정도 이렇게 이제 서베이, 국민연금 서베이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지출 금액이니까 소득으로 본다면은 뭐 대략 한 35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거는 평균으로만 감안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생활비가 물가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구원 서베이 데이터에 따르면은 생활비가 대략 4% 정도 연 오릅니다. 4% 오른다는 것은 18년 지나면 2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3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300만 원이 생활비라고 그러면은 대략 20년 지나면 600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은퇴소득도 지금 똑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소득도 물가 이상으로 조금씩 은퇴소득이 늘어나도록 해야 여러분들 생활비가 증가하는 거하고 매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관련해서는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부부 기준으로 해서 대략 지금 300에서 350만 원 정도로 서울 지역이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생활비가 대략 연 3% 정도 오르기 때문에요. 한 20년, 24년 되면은 생활비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산의 가치 혹은 여러분들이 자산에서 받는 은퇴소득도 그 정도 같이 올라가야 여러분들이 생활비를 매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마 노후에 인생 후반에 재무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데이터를 부문별로 이제 쭉 봅니다. 뭐 거주 비용, 그다음에 공공요금 다양한 게 있는데요. 의료비가 가장 상승률은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의료비 혹은 생활비의 상승은 이제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이요. 안 아프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이 접어들게 되면은 이게 나의 지출 금액이 막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의료비는 왜 그러면 많아지느냐? 의료비는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하면은 여러분들의 소득에 비해서 어떤 제품의 가격은 별로 안 오릅니다. 서비스 가격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타일을 깐다든지 집에 무슨 고칠 때 사람을 부른다든지 하면 아실 거예요. 야, 한 번 오면 돈이 이렇게 들어 하는데요. 의료비도 똑같습니다.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그 종사자들의 다양한 사람들의 서비스 비용입니다. 그 서비스 비용은 사회가 성장하면은 서비스 비용은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에 소득을 준비할 때도 조금 넉넉히 해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의 지출 금액이 확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단적인 예로 의료비뿐만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의료비 부담이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보험이 안 되는 요양비용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몸이 움직이기 힘들어서 누워있을 때 전일제 요양사를 쓰게 되면은 한 달에 한 350만 원 이 정도 듭니다. 350 많으면 400 이 정도 드는데요. 서비스 비용은 사람의 인건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노후 아까 지출 금액을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우발적으로 좀 많아지고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의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그냥 서베이 데이터를 저는 그걸로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 지역의 부부 기준으로 이건 적정 생활비입니다. 최소 생활비는 이거의 70% 정도가 최소 생활비이고요. 한 350만 원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350만 원을 가정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150만 원을 이제 내가 국민연금으로 충당한다 하면은 추가로 필요한 게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추가로 필요한 200만 원을 실질소득이죠. 실질소득으로 200만 원을 죽을 때까지 하려면은 여기서 한 350 정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좀 많죠. 한 7억 정도 있으면은 200만 원의 실질소득을 죽을 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억 원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면은 60대 금융자산을 가진 금액이 뭐 한 9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순자산이 대략 6억, 7억 정도 된다면은 국민연금하고 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한 350만 원 정도의 이제 소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방법은 맞벌이를 하는 겁니다.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연금도 1인이 국민연금 하나를 하는 것이니까 그 가구를 보면은 거의 곱하기 2가 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넣는 퇴직연금 이 경우에도 맞벌이를 하면 곱하기 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시면은 보통 이런 부분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맞벌이를 하지 않고 이제 혼자 산다든지 아니면은 2명 살면서도 외벌이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을 만들어내시려면은 기본적으로 2가지 정도가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는 적어도 내가 한 65세 정도까지는 좀 일을 해야 된다. 노동시장에서 한 35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정도이고요. 노동시장에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이 부분은 훨씬 달성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3%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대략 한 5% 정도. 이 정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구성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 정도면 가능하게 나오고요. 맞벌이 넣으면은 웬만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소득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세상에 다른 어떤 묘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노동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저축하거나 하는 수익률을 좀 더 높게 만드는 것. 그 수익률이 대략 5% 정도. 그 다음에 노동 기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65세 정도까지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정도면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50세 이후에 어떤 자산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의 그냥 핵심적인 요점만 좀 말씀드린다면 예금 자산만 너무 가지고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나중에 가면은 물가가 오른 만큼 예금의 가치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을 갖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예금만 100% 혹은 80, 90% 갖는 것은 첫 번째 유의해야 될 일이고요. 어느 정도 자산의 가치가 물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산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러면은 자본을 가져야 하느냐, 배당을 따박따박 잘 놓는 이런 자산을 가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월급이라는 소득이 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월급이라는 소득은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이제 금융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금융소득을 좀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소득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식이면은 배당을 잘 주는 주식. 그 다음에 리츠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편이니까 리츠 같은 자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자산을 할지라도 배당에 포커스된 그런 자산을 좀 보유하는 것이 50대 이후는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예금을 무작정 많이 가지는 것이 결코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 짧게는 안전하지만은 시간을 길게 보면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본을 갖더라도 무작정 투기적으로 투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배당을 잘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이나 부동산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